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의 조순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방에서 좀 이렇게 있거나 좀 밖에 나가는 활동이 좀 많이 자제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선생님이 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역사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을 좀 만들어서 와봤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유관순과 역사 탐방 온라인이라는 천안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천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 한번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관순과 역사 탐방 온라인 천안의 역사 여러분과 함께 떠날 가이드, 역사 가이드 찬한길 보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유관순과 역사탐방 온라인은 이제 천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또 네, 천안의 역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딱 한 분이 저는 생각이 나요. 이제 그렇죠. 그분이, 제가 맞춰볼게요, 선생님.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유관순 열사가 제일 또 많이 좀 그렇죠. 이렇게 네네.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좀 네네. 생각하는 인물이지 네.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네. 또 유관순 열사는 또 다음번에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번 또 설명도 해 주실 거지만 우리 네. 유관순 열사가 걸어왔던 그 시기가 네. 선생님 네네.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로 그렇죠.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만나기 음. 전에 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좀 낫지 네. 않을까? 네네네.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유관순 열사를 만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의 그렇죠. 수업을 음. 일제강점기로 이렇게 수업을 해 주실 건데 오늘 네. 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좀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음. 한번 오늘 풀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 그러니까 음, 외교와 관련된 일은 일본이 간섭을 하고 일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리고 조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초대의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죠. 음, 그리고 이 일은 나라에 참으로 부당한 그런 행위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인사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투신 자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민영환이나 조병세 같은 분들이 투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익현이나 신돌석과 같은 그런 의병 활동도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부당함을 고종은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음, 그런데 마침 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네, 시점에. 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를 보내줄 리가 아니, 없죠. 그죠? 그렇죠. 저 네, 네, 같아도. 네. 그래서 고종은 비밀리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자 알리기 위해서. 했죠. 그렇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죠. 음, 그리고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고종이 강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신한일 협약을 맺게 되고 대한제국군을 해산시키게 하죠. 그리고 음, 행정권마저 박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마저도 가져가게 되죠. 어, 뭐 우리가 1910년에 10년부터 일제강점기다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905년부터 네, 그러다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음, 어, 그 만주의 하얼빈에서 네네.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음, 암살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쵸, 그쵸. 네네.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진회라고 하는 일본 친일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음, 더 강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데라우치
통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완용과 이 아, 통감으로 있던 데라우치와 함께 한일 병합 조약서를 맺게 됩니다. 아. 그러면 네, 그 한일병합 조약서가 지금 경술국치와 그렇죠. 연결된 네, 아, 네. 나라에 굉장히 슬프고 음,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한 대신이 이렇게 나라를 네. 가지고 조약을 맺었다.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 될 수 있는 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일제강점기가 아까 35년 정도 이제 네, 네, 이루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조금 뭔가 10년씩이라는 그 시대 구분 쪽이가 있더라고요. 사건들이 네,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시대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 방법이 달라지기 네. 때문이에요. 음, 처음에는 우리가 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그쵸, 통치를 하려고 그쵸. 했습니다. 그쵸. 그래야만 예, 우리 백성들이 복종을 하고 그들의 그 음, 통치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음. 육군 헌병 경찰제로 바꾸고 모든 그 직결 심판권을 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태형을 부활시키죠. 태형은 우리가 이제 벌 중에 하나인데 네네. 잔혹하기 때문에 이 태형이 없어졌다가 이 일제강점기 그 무단 통치에 들어오면서 태형이 부활되게 되고 일반 교사나 이런 그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음, 차게 해서 어디서든지 그 공포 어, 훔치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고요. 많은 그 지역에 이 일본군을 육해공 일본군 주둔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 각종 그 권리를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법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을 제약을 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많은 회사령 이런 것들을 회사령이나 유업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족 그 자본 육성을 음. 방해하고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민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서당이나 학교들을 다 없어. 폐지하고 아,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 지금 일제 식민 음, 통치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헌병 경찰 막 나왔잖아요. 태형령도 네네 나오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또 한 번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네 태형령이 네 저희 조선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래서 막 그렇죠. 조선인들은 맞아야지만 뭐 말을 네 듣는다라는 네 식의 이런 통치를 네네 써서 좀 네 힘들게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조금 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 통치에 대한 우리가 뭐 제약도 하고 네 권리를 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그 시기에 또 저항할 수 있는 네 항일 운동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 사실은 우리가 항일 운동을 시작한 네. 것이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어요. 그래서 아, 애국 계몽 운동, 그다음에 민족 교육 운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가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일본에 구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빚을 갚는 그런 운동들도 음, 일어나죠. 어, 그리고 이 신민회가 1907년 그 안창호 주도하에서 이 비밀 결사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음, 반일 항쟁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어,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으로 신민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음, 그래서 국권 회복과 공화 정책 네네. 공화 정체라는 것은 우리 네네. 뭘까요?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공화 정체의 그런 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라고 이 신민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는 많은 그 종교인들이 있었고 또 네네. 신흥 세력이 있었고 또 신지식인들이 이 신민회에 있어야죠. 많이 맞아요. 가입을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민회를 통해서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까지도 또 우리 임시정부가 서고 어,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설 때까지도 이 음. 신민회의 회원들이 많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죠. 민족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산학교나 대성. 대성학교를 설립을 했고 또 민족사업 운동으로서 그 독립기지를 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무관학교가 네네. 많이 들어서고, 들어봤어요. 네, 이혜영 같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궁. 자산을, 예, 맞아요. 자산을 다 정리해서, 예, 네네. 간도로 가서 또 그런 학교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때시만 해도 보면은 네, 저희들이 글을 또 몰랐던 음, 시기일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이 네, 신민회에서 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렇죠. 더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네, 저항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제 우리 신민회가 결성이 되고 네, 이거에 대한 저항도 하고 이제 무단 음, 통치 음,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좀 이 길을 돌아서 보면은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근데 네, 문화 통치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그 저항을 잘 항일 운동을 잘해서 좀 네, 문화 통치를 받아들이는 네, 좋은 문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그때 시기엔 또 문화 통치를 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 그 계기는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우리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님. 네, 그렇죠. 우리가 3.1 운동 하면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 시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네. 3.1 운동이 어, 아주 우리 민족의 그 저항이 끊임없이 음, 곳곳에서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맞아요. 독립만세 운동이었죠. 네. 아무리 총칼을 갖다 대도 끊임없이 우리의 그 민족 그 독립만세 운동이 불밀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 물밀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하게 어, 됩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예. 어, 그래서 그동안은 조선 그 총독이 무관이었어요. 무관 출신, 육군 출신이나 그쵸, 이런 그쵸. 군인 군인, 출신이었는데 문관에 그런 조선 총독이 부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헌병 경찰제였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경찰제도로 바뀌면서 이 사복을 입은 그런 음, 경찰들이 나오게 되죠. 아, 그리고 언론이나 출판에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어, 네, 한글에 관한 그런 출판물 이런 네네. 것들은 인정을 했지만 반드시 검열을 거쳐야 되는 맞아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글들은 사실은 뭐 실을 수 없었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한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참정권에 해당이 됐느냐? 그렇지 음, 않다라는 것이죠. 일부 지주나 아니면 친일파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민 온 일본 사람들에게 네네. 참정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미증식 계획을 어, 실시하면서 이런 그 농민들이 그 쌀 또는 곡식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료를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네. 농기구도 나눠주면서 농사를 잘 져라라고 이야기를 웬일일까요? 하죠. 네네. 네,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껏 농사를 쳤죠.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나니까 네. 더 많은 양을 산출해 가는 거예요. 네, 가져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음, 생산량보다 산출량이 훨씬 이렇게 가져가는 게 더 가져가는 많은 거.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농민들이 농사를 접고 경성으로 올라가게 되죠. 음. 올라가서 지게꾼이나 아니면 노동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문화 통치라는 그 언어만 그냥 글귀만 쓴 것뿐이지 어떻게 네, 보면은 다 제압하고 뭐 네, 자유에 대한 그런 보장은 네, 솔직히 네, 아무것도 네, 없었던 시기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음, 대해서도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저항, 네, 민족 네, 항일도 네, 운동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많이 들어봤던 문구들이 음.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통치, 일본이 그 문화통치를 하면서 네.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 서강 그 나라들의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 보여주기? 예, 보여주기식 그런 그 통치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친일파들을 네.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어떤 보장 국내에서의 활동 보장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친일파를 길러내는 음, 그러한 또 기회로 아,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친일파로 넘어간 또 작가들도 많아요. 네네 맞아요, 예술가들도 맞아. 많고 대표적인 이땡땡 예, 오, 이런 그 작가들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 민족 항일 운동은 갈수록 또, 쉽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 통치 때문에 국 내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렵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외로 나가서 통치를 이런 그 민족 항일 운동을 하게 되었죠. 민족 어, 항일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열단이나 봉오동 전투, 또 네네네.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러한 그 독립투쟁을 하게 된 거죠. 조직을 만들고 그쵸. 가르치고 예, 그래서 이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 그쵸, 영화로도 영화로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런 홍범도 장군이 모든 그 연합군과 함께 음, 그 수색대인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그 중국 진린성에 있는 봉오동에서 어, 싸워서 대승한 대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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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 결국엔 우리 그 독립군들의 길을 올려주고 어, 상승해주고 더 이렇게 그 독립 그 전투,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큰 불씨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저항 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이 돼서 이 신간회에서 그 여러 가지 문맹퇴치 운동과 이런 글을, 계몽 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간회의 특징은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서 그 민족 정신을 네네.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선이다. 해서 뭉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전 이 문구를 네. 딱 보는 순간 네. 저희 천안의 역사 네. 인물이신 네. 서구 이등용 선생님이 좀 네.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네.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 통치와 무단과 무단 통치와 음. 문화 통치를 했을 때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과정 중에 네. 이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음. 수립되는 과정이 되는 건지 네. 한번 좀 알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네. 어, 독립운동에 대한 네. 그런 열의가 뜨겁고 또 그 지도자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민족 지도자였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정부, 임시정부가 곳곳에 생기게 됩니다. 음, 우리나라 안에 이 한성정부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에 두루 걸쳐서 여러 그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도 있죠. 그래서 그쵸. 네, 안창호 선생님을 대표로 한 그 상하이 임시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정부가 여럿이면은 아무래도 힘을 모으기가 힘들겠죠. 어렵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되찾고 어, 우리의 그 독립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로 우리가 합쳐야 되지 음,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네,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와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또 예, 그런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상권 분립에 의한 최초의 민주공화 정체 정부가 되는 것이죠. 네네. 제가 그 공화 정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민주주의 음,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이때 정하게 되죠. 예, 음, 그래서 또 상하이에 이런
무관학교도 설립을 하고 다음에 한국 그 강복군을 창설해서 우리나라 그 독립을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1910년부터 이제 1920년? 20년도 이제 후반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한 3기로 봤을 때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는 네. 이제 시대가 한번 네, 또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30년에 들어와 가지고 민족 그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되죠. 아. 문화 정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계기가 또 있습니다. 말살 통치면은 아까 문화 통치보다 왠지 문구가 어휘가 조금 무서운 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상상도 하기 싫은. 네. 그때 그런 민족 말살 통치 때 뭐 특징이 또 좀 있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일본이 우리가 29년도에 네. 세계 그 경제 공황이 오게 됩니다. 아, 네, 경제 공황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1, 2차 전쟁을 통해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그 나라들이 전쟁에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공황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 2차 대전을 다 참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까라고 생각한 일본은 전쟁을 택하게 됩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패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승리의 맛을 봐왔던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팽창주의를 더 넓히기 넓히고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팔고 이렇게 하면 이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31년에 만주 대학살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해요. 왜냐, 전쟁을 하더라도 일본인과 일본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이미 그 식민지 국민들이 있었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징병제나 네네.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죠. 징병제나 아니면 위안부를 맞아요. 지금도 보낸다거나,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마다 모이는 이제는 그 위안부이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죠? 네, 몇 몇 분, 분. 네, 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이들이 징병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네. 아무래도 자기 자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쵸. 식민지 국민이다 보니까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저 같아도. 총칼을 줘도 도망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전쟁에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민족을 말살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고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선 일체, 그죠? 많이 내선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럴 너희와 때만? 우리는 그렇죠. 이럴 때만 이럴 때만.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네. 이제 너희는 한국 식민이다라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도 그렇게 각인을 시키고 이 한국 신민서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을 매일 외우게 외우게 하고 하고. 암송하게 하고 외우지 못하면 이제 맞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름을. 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조선어학회나 이런 그 민족의 그런 민족사를 연구하는 또는 우리 한글을 연구하는 기관들을 말살하려고 그런 탄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이제 힘들어진 시기였지만 네. 그래도 저희 한인 애국단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애국 지사분들의 그분들의 노력으로 또 뭔가가 활동이 있었을 것 어,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네.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떤 활동을 저항을 하셨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창단한 이 한인 애국단은 이 암살 조직이었어요. 비밀 아, 암살, 그러니까 친일파라던가 네네. 아니면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그런 인물을 띤 애국지사들의 모임이었다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봉창이나 아, 네네. 네, 그리고 윤봉길 이사 같은 그런 분들이 이 한일 애국단 조직의 멤버였다. 아,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네네. 이봉창 이사는 본인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원래부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의 어떤 속뜻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어, 그랬다가 그 뜻을 세우고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쿄에서 이분이 그 일본어가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네.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도쿄에서 그 일본 천황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었고 또 그 명령을 받고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이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긴 네,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에 우리가 독립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있다. 예, 라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음, 윤봉길 의사도 상하이 그 홍콩 공원에서 그 일본의 전승, 일본군 전승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네. 네, 예. 그래서 그곳에 폭탄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세포를 받게 되죠. 네, 맞아요. 체포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네, 잃게 이르시는. 되는 예,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 한인 애국단에 애국단. 있었다. 그런데 이 한일 애국단은 결국은 그 강복군을 우리나라 그 정규 군인 강복군이 이제 창단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죠. 그래서 네네. 이 강복군은 1940년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대독대기 선전포고를 하고 또 이 2차 대전에 참전을 네네. 하게 됩니다. 어, 아군으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게 됐죠. 예. 음,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활동이나 민족주의 사학,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어, 그런 분들, 또 진단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불태웠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이제 저항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네, 이제 우리가 네, 우리가 원하던 뭐 네, 이제 민족의 네. 해방이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방했던 그 시기에 음. 대해서 좀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3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미영중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음,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네. 그것이 카이로 선언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그 윤봉길 이사로 인해서 감동을 어, 받았던 어. 중국의 장제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 책에, 장제스가 예, 있기 때문에 이 미영중이 토론을 하면서 이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어, 있습니다. 네, 카이로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이 승전국들의 모임과 회담과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얄타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이 매우 음, 중요한데요. 이 네네. 포츠담 선언, 1945년에 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네, 그렇지만 일본은
항복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일본은 결국은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항복하지 오,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원자폭탄을 계획을 하겠다. 하게 되고 그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어, 히로시마에 낙하하는 터트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일본에 있어서는 음, 굉장히 어, 비통한 일이었고, 그쵸. 네, 참 비참한 일이었지만 또 이런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일본이 그 일로 통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왔기 때문이죠. 천황을 음, 통해서 항복을 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좀 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패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강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자주 있었는데,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인정받게 되고 또 이렇게 자주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해방을 맞게 되는 그러한 음, 계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쭉 준비해 오던 분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는 아, 그러한 또, 결과가 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는 시기라고 전 생각을 네. 하지만 우리 네. 애국단이셨던 우리 김구 네. 선생님과 독립운동가 분들은 네. 그렇죠. 자주적으로 우리가 하지 음. 않고 이런 다른 선언, 이런 다른 네. 나라로 인해서 네.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어려움이 그럼요. 있으셨군요. 네.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네. 이제 이 일본에 대한 제국의 이제 음. 패망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네. 건국을 할 수 있는 네.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네.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가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조선 건국 동맹이 1944년에 이루어졌고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결성 직후에 중앙이나 이런 조직들을 이미 짜놓은 상태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방 조직들을 이미 짜놓은 상태였기 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수받는 것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죠. 음, 그래서 광복 직후에 이런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그 권한들을 다 양도받게 돼요. 그래서 건국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방자치제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최초로 조직을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7월 17일이 네네. 무슨 날이죠? 제헌절? 그렇죠. 어. 네.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게 되죠. 네, 아. 공포하고 8월 15일 우리가 그 가슴도 벅찬 네, 예, 맞습니다. 광복을 맞게 하게 되죠. 되고 이런 대한민국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아. 있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떨리는 네, 지금 그죠. 제가 그 지금도 자리 떨리네요. 네네네. 네. 지금도 저도 갑자기 네. 뭉클하면서 설레면서 네. 그런데 그 과정을 뭐 35년 동안 네. 해왔던 그 분들이 네. 애국지사분들이 네.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기에 음. 저희들이 8월 15일이라는 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기념할 수 네. 있는 네.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만나는 저는 직업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도 역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고 좀 왜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좀 저희 청소년들에게 네. 역사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같이 좀 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음. 조금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네.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해 네. 주시는 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음. 떨리는 순간이었기 네. 때문에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역사에 대한 거를 왜 음. 좀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네.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역사가 감추고 싶은 역사든 아니면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역사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네. 이렇게 강대국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민족성과 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바, 또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들을 지켜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영원히 그 존속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역사 공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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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역사하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세계 만방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네, 우리 네. 청소년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이런 기회,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보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 35년을 들여다봤다면 그 35년 동안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뵙고 뭐 그분에 대해서 역사를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 천안의 역사이신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네. 한 번 더 우리 보리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희 온라인 그 유관순과 역사탐방 천안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